안녕하세요. 북클럽 비바. 오늘 죄와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2부의 7장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의 어떤 그 분위기가 라스콜리니코프로 하여금 살인의 충동을 느끼게 하고 자백을 해야 되는데 망설이는 이 모든 과정을 끌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도시 괴담의 주인공이 사실은 라스콜리니코프다. 지금 누가 죽였나 하고 사람들 흉흉한데 내가 죽인 거 아무도 모르지? 내가 죽였다고 생각해? 내가 죽였을까? 막 이러면서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7장에서 그때 라스콜리니코프가 저쪽에 무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이지? 하고 보면서 6장이 끝났잖아요. 7장에서 길거리 한가운데에는 회색 준마 한 쌍이 끄는 멋진 귀족용 마차가 서 있었다. 마차가 귀족용 마차라는 건 아주 부유한 집의 마차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웅성대에서 가보니까 무척 형편없는 옷차림에 제법 점잖은 티가 그래도 나는 사람이 의식을 잃은 채 피범벅이 돼서 쓰러져 있어요. 말에 짓밟혀서. 근데 마부가 막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저는 3번이나 이 사람 보고 멈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발 밑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왔다. 그 말이 어려서 겁이 많은데 몸을 움찔하면서 뛰어오르자 저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그러니까 말들은 또 더 흥분하고 이래서 이런 변이 생겼다 하니까 군중에서 그래 맞아 그랬어 3번 소리 지른 거 맞아 하고 다들 마부 편을 들어줘요. 그런데 소설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부도 별로 기가 죽지도 겁을 내지도 않았다. 보아하니 마차는 영향력 있는 부자의 것이어서 그 주인은 어디서 마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경찰도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지 적잖이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디든 옮겨야 되는데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라스콜리니코프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자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등불이 불운한 자의 얼굴을 환히 비추자 누군지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누구였냐면 소냐의 아빠였어요. 퇴직관리, 구dun간 마르멜라도프입니다. 여기 꼬젤 집에 살아요 하고 빨리 의사를 불러요. 돈은 제가 내겠습니다 하면서 돈을 꺼내서 경찰들에게 주죠. 라스콜리니코프가 굉장히 흥분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아주 경찰들은 만족스럽죠. 이 마차에 깔린 사람 신원이 확인되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여기서 아주 명민하고 그리고 훌륭하게 진두지휘를 합니다. 이 사람을 부축하고 머리는 이쪽으로 하고 자 저기가 꼬젤의 집인데 저기로 모시고 가자. 그 집에 의사가 있으니까 제가 의사를 부르겠다. 집안 사람이 간호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안 그러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을 것이다 하면서 아주 침착하고 명민하게 사람들을 진두지휘해서 그 집으로 마르멜라도프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랬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부인 까체리나 이바노브나가. 가는 사이에 어떤 묘사가 있냐. 까체리나 이바노브나가 막 기침하면서 아이들에게 자기 신세 한탄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피투성이로 들어오니까. 그 마차에 치였다고 술에 취해서 까체리나 이바노브나는 완전히 새파랗게 질려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버렸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가서 침착하게 까체리나 이바노브나를 안정시키면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재밌는 게 까체리나 이바노브나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내 이 여인은 당장 기절부터 하고 보는 부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즉 신속하게 남편 상태를 확인하고 머리에 베개를 놓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깨물고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애써 억누르며 자기 자신은 깡그리 잊은 채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분주히 움직였다. 그러면서 막 익숙하게 이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까체리나 이바노브나가.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잔뜩 다 구경을 왔죠. 누가 죽었다, 다쳤다 하니까 이 건물 사람들도 다들 와서 보고 있고 방은 입추의 여지도 없을 만큼 사람들로 꽉 찼다. 경찰도 다 떠나고 한 명만 잠깐 남았는데 그 경찰은 계단에서 밀려오는 사람들을 다시 계단으로 쫓아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입구에서 못 들어가게 막는데 이쪽 왜 마르멜라도프의 방이 정상적인 방이 아니라 사실은 지나가는 로비나 복도여야 되는데 그걸 방처럼 막아놓고 세를 준 거였잖아요. 안쪽에 위치한 방에서 이 집주인 세입자들이 거의 다 쏟아져 나와서 처음에는 문지방 쪽에만 몰려 있더니 나중에는 무리를 지어서 방 안까지 밀려 들어왔다. 이 방 안이 또 다시 광장이 되는 거죠. 까칠리나 이바노브나가 거의 광란 상태가 돼서 구경거리는 아니야 담배까지 꼬나물고 다 저리 비켜라 하고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나는데 사람들은 서로를 해치며 하나씩 둘씩 문 쪽으로 되돌아 나갔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가 되냐면요. 가까운 사람에게 느닷없이 불행이 닥쳤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그야말로 진정으로 애석해하고 동정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느끼는 저 이상한 내적 만족감을 맛보면서 말이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고 의심을 받고 욕을 먹었던 게 이런 병적인 심리 상태를 너무 잘 솔직하게 묘사를 해준 거죠. 근데 여기서 막 집주인한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집주인이 여기서 당신 남편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병원으로 가야지, 우리 집에서 술 취해서 말에 짓밟혀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하니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까칠리나 이바노브나가 사제를 불러줘, 마르멜라도프가 얘기해서 사제를 사람을 보내서 오게 하고, 마르멜라도프는 죽기 전에 자기 아이들을 보면서 막내 아이가 양말도 못 신고 있는 걸 보고, 독일인 의사가 들어와서 이제 금방 죽을 것 같다, 정신을 차린 게 놀랍다 하고 사제가 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알기 어려웠다. 여기서 재밌는 게 안쪽 방들로 통하는 문이 호기심에 애가 탄 사람들 때문에 다시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다. 아까 몰아낸 사람들이. 현관은 온갖 층에서 구경 나온 세입자들로 비좁다 못해 미어터질 것 같았지만 누구 하나 문지방을 넘지는 못했다. 그저 양초 토막 하나가 이 모든 광경을 비추어 줄 따름이었다.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이 문지방이 경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구경하다가 그 까칠리나 이바노브나가 다 내보내고 나니까 이제 문지방을 차마 넘지는 못하지만 빽빽하게 서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이를 보내서 소냐를 데리고 왔거든요. 소냐가 앞에서 왜 이제 그 성매매 여성이 되잖아요. 그 어린 동생들이 먹을 게 없이 있으니까 이제 소냐가 집주인 아주머니나 어머니나 다들 눈치를 주니까 성매매를 하러 나가죠.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급히 소냐를 데리고 왔는데 그녀도 역시 누더기를 걸치고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 차림새를 보면 비록 싸구려긴 해도 특수한 세계에서 형성된 취향과 규범에 걸맞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리의 여자처럼 야하고 치욕스러운 목적이 드러나도록 치장을 해놓았다. 소냐는 현관 문지방 바로 옆에서 걸음을 멈추었지만 문지방은 넘지 않고 얼빠진 사람처럼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자기가 이거를 섣불리 넘어서 들어가지 못한 거죠. 앞만 보고 있었는데 4명은 좋게 지났을 법한 이 자리에는 민망해 보이는 몹시 길고 우스꽝스러운 꼬리가 달린 알록달록한 비단 원피스도, 문을 전부 가려버릴 만큼 폭이 넓은 크리놀린도, 밝은색 구두도, 밤에는 필요 없지만 마침 손에 쥐고 있던 양산도, 그리고 불이 붙은 것처럼 화려한 색깔의 깃털이 꽂힌 우스꽝스러운 밀짚 모자도 깡그리 잊은 것 같았다. 어떤 차림새인지 알겠죠? 사내 아이처럼 삐뚤음하게 비껴 쓴 그 모자 밑으로 입이 쩍 벌어지고 공포로 인해 눈도 끔찍하지 못하게 된 경악으로 일그러진 야위고 창백한 얼굴이 엿보였다. 소냐는 18살쯤 됐고 키가 작고 마르긴 했지만 푸른 눈이 돋보이는 상당히 예쁜 금발 아가씨였다. 침대를 사제를 보면서 지금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요. 급히 뛰어왔으니까 사람들이 쉬쉬거리며 뭐라고 수군대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문지방을 넘어서 방 안으로 한 걸음 내디뎠지만 아버지한테 가려고 이번에도 문간에 멈추어 선 셈이었다. 선뜻 더 가지를 못해요. 이런 차림으로 와서 그런 일을 하다 와서 이게 이제 망설여지는 거죠, 소냐가. 우리가 예전에 봤던 카츄샤, 또 안나 까레니나 전쟁과 평화의 나타샤, 이런 여주인공들의 첫 등장은 정말 강렬하거든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렇게 첫 등장을 하는데, 죄와벌에서 소냐는 굉장히 중요한 여주인공일 것 같은데 소설을 한 중간쯤 진행하고 나서 이렇게 그 존재감 없이 드러나도 되나? 불쌍하게?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정말 멸시받는 여성의 옷차림을 하고, 그것도 막 화려하게 꾸몄지만 누가 봐도 고급스럽지 않은 그런 옷차림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마을 모여있는 그 건물 사람들에게 질시 어린 눈빛을 받으면서 문간에 서 있는 소냐. 이 앞에 소냐가 등장했던 건 마르멜라도프의 말 속에서 등장했죠. 근데 그게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특징이에요. 톨스토이가 강렬한 장면으로 보여준다면 도스토옙스키는 그 누군가의 말 속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이. 아버지가 막 자기 딸에 대해서 이렇게 착한 딸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몸을 팔러 나갔다 하고 막 이렇게 비통해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소냐가 한번 등장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소냐의 외모를 집중하는 장면이 지금 드디어 죄와벌이 중간 가까이 가서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급하게 뛰어온 유흥업소의 성매매 여성의 그 노출이 심하고 좀 누가 봐도 존경하지 않는 옷차림으로 사람들의 질시를 받으면서 서 있는 소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소냐를 나타샤나 안나 까레니나나 카츄샤도 얼마나 첫 등장이 아름다웠어요. 심지어 그 법정에 있는 모습까지도 아름다웠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이 소냐에게 그냥 금발의 예쁘장한 얼굴이다로 끝나잖아요. 이 소냐는 앞으로 죄와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여주인공이기에 이렇게 등장을 할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특징일 수도 있고요. 여주인공을 묘사하는 방식에. 어쩌면 이 죄와벌에서 소냐가 이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이후의 역할이 더 눈에 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부시게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하게 등장했기 때문에 이후 이 소냐가 어떤 식으로 소설의 여주인공 역할을 할까 이제 기대를 하면서 좀 읽어보죠. 도스토옙스키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런 게. 카츄샤, 안나 까레니나 나타샤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생동감 넘치고 생명력이 있고 너무나 봄의 꽃이나 여름의 열매처럼 아름다웠던 강렬했던 그 등장들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소냐는 참 병든 도시 빼제르부르크의 아가씨처럼 등장을 했네요. 그쵸? 근데 고해 성사와 성찬식이 끝나고 마르멜라도프가 이렇게 보다가 소냐를 봐요. 소냐를 보고 이제 이게 누구야 하고 갑자기 숨 넘어가는 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불안과 공포에 찬 눈짓으로 문간에 서 있는 딸을 가리키더니 몸을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니까 까체리나 이바노브나는 누워있으란 말이야 막 이러는데, 안간힘을 쓰면서 한쪽 팔로 몸을 용케 지탱하고 딸을 못 알아보겠다는 듯 의아한 시선으로 딸을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했다.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차려입은 딸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갑자기 그는 멸시당하고 짓밟힌 휘황찬란하게 차려입은 채 수치스러워하는 딸을, 죽어가는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누려고 겸허하게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 딸을 알아보았다. 소냐, 내 딸아, 용서해 주렴 하고 중심을 잃고 소파에서 튕기듯 고꾸라지면서 땅바닥에다 얼굴을 쿵 찍었다.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달려들었지만 이미 숨을 거두는 중이었다. 소니아는 가냘픈 비명을 지르면서 달려가 아버지를 부둥켜 안았고 그렇게 안은 채로 숨을 죽였다. 그는 딸의 품 안에서 죽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니아와 아버지가 이제 작별을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자리를 끝까지 함께 하면서 이제 이 가족에게 경제적으로나 도움을 다 주죠. 그리고 나오는데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군중 사이를 헤치고 계단으로 나오는데 누가 있어요 거기? 니코짐 포미치가 있어요. 경찰서장이죠. 경찰서장을 만났는데 라스콜리니코프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순조롭게 사제도 와서 순조로 왔습니다. 그렇잖아도 폐병을 앓고 있는 저 부인을 괴롭히지 말고 용기를 주십시오. 당신은 좋은 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압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경찰서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피식 웃으며 덧붙였다. 근데 경찰서장이 뭐라고 해요? 근데 피가 묻었군요. 등불 덕분에 라스콜리니코프의 조끼 여기저기에 묻어있는 생생한 핏자국을 알아본 니코짐 포미치가 이렇게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피투성이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어쩐지 특이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한 다음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까딱하더니 계단을 내려갔다. 여기도 이게 어떤 정말 현대극 같지 않아요? 영화의 한 장면? 서장은 의심을 품은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명쾌하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마르멜라도프 부축하고 하면서 피가 묻은 라스콜리니코프 조끼를 보고 피투성이군요. 근데 라스콜리니코프가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피투성이죠. 하고 특이한 표정으로 빙그레 웃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으시시한 역할은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아드리안 브로디가 해야 된다. 그리고 어땠냐면, 근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선량한 행동을 했잖아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여기서 어땠냐면 갑자기 어떤 새롭고 한없는 감각으로 충만해졌다. 뜻밖에도 갑자기 사면을 받게 된 사형수의 감각과 비슷할 법했다. 그러면서 이 충만한 감각으로 가는데 딸이 옵니다. 마르멜라도프의 큰딸이 소니아고 막내딸 말고 중간딸이 와서 소니아 언니가 보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끌어안고 뽀뽀를 해줘요. 그러면서 고마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 어땠는지 우리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기도문도 가르쳐주고 했던 아빠에 대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항상 자기는 기도를 할 때 주님, 소네치카 언니를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른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옛날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고 지금 아버지는 다른 분인데요. 우리는 옛날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드려요. 그러니까 폴레치카, 내 이름은 로지온이에요. 언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줘요. 주님의 종 로지온도라고요. 그렇게만 해주면 돼요 하니까 앞으로 평생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죠. 그 소니아가 동생을 보낸 거니까 엄마도 얼른 가라고 했다고, 가서 인사드리라고 했다고.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가 거리로 나온 게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아까 8시쯤 집을 나왔잖아요. 5분 뒤 그는 다리 위, 정확히 아까 어떤 여자가 강물에 몸을 던졌던 바로 그 장소에 서 있었다. 됐어. 이제 막 단호하고 의기양양해졌어요. 신기루 따위는 꺼져버려라. 괜한 두려움도 환영도 꺼져버려라. 삶이 있지 않은가? 지금만 해도 나는 살고 있지 않았던가? 내 삶마저 늙어빠진 노빠와 함께 죽어버린 건 아니다. 노빠에겐 천국이 있으니까 됐어. 할머니 이제 편히 쉴 때란 말씀이요. 이제부터는 이성과 빛의 왕국이, 의지와 힘의 왕국이 이제 두고 보자. 이제 한번 겨뤄보자. 그는 어떤 어두운 힘을 향해 도발하듯 거만하게 덧붙였다. 사실 나는 이미 일라르신의 공간에서 살 각오도 하지 않았는가. 감옥에 갈 각오겠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여기서 어둠의 힘을 향해 도발한다. 이 대목이 좀 의미심장하죠. 제가 6장에서 계속 어떤 도시의 분위기가 라스콜리니코프를 몰고 가는 것처럼 라스콜리니코프는 계속 어떤 상징이나 신호를 기다리면서 움직이는 그런 살인의 전개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두려움도 환영도 다 물리치고
굉장히 단호하고 이제 자신감이 넘치게 돼요. 그러면서 오만함과 자신만만함이 내부에서 시시각각 커져만 갔다. 어떻게 이렇게 싹 바뀐 걸까? 자신도 몰랐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갑자기 살 수 있다. 아직 삶이 있다. 자신의 삶은 늙어빠진 노파와 함께 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지나치게 성급한 결론일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상관없었다. 하면서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이제 하나님의 종 로지온도 하면서 앞으로 폴리엔카가 매일 기도를 해주겠구나, 나에 대해서. 그러면서 라즈미힌 집을 찾아갑니다. 라즈미힌 집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조시모프를 만나니까 조시모프는 이제 약을 먹으라고 챙겨주죠. 그리고 라즈미힌은 아까 그 수정공에 들어가서 자묘토프한테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라스콜리니코프가 얼마나 이상한 소리를 했는지를. 그리고 이제 라즈미힌은 그래도 여기서 대화도 좀 의미심장한 게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지금 정신적으로 이상해서 그 열병으로 약을 먹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자묘토프가 이해하고 끝난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내가 그때 기절한 건 실내가 너무 갑갑하고 유성 페인트 냄새가 너무 지독했기 때문이야. 경찰서에서 기절했던 거. 그러니까 라즈미힌이 뭘 변명을 하고 그래. 열병이 한 달 내내 또아리를 틀고 있었을 텐데 이 의사 조시모프가 증인인걸? 이러면서 라즈미힌은 조금도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했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열병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라스콜리니코프가 들어봐, 라즈미힌.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은 얘기가 있어. 나는 지금 죽은 사람 집에 갔다 오는 길이야. 어떤 관리가 죽었거든. 거기에다 내 돈을 몽땅 털어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존재가 나에게 키스해 주었는데 아까 그 폴리엔카죠. 설령 내가 누구를 죽였다고 할지라도 그 존재는 한마디로 나는 거기서 또 다른 어떤 존재를 봤는데 불붙은 것 같은 깃털을 꽂고 있는 소니아를 얘기하겠죠. 그나저나 횡설수설이군. 너무 힘이 없어. 부축해줘. 이제 곧 계단이잖아. 그러니까 라즈미힌이 깜짝 놀라서 이제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라스콜리니코프 방에. 무슨 일일까? 여기서 또 겁이 나죠. 누가 왔을까? 경찰에서 나를 잡으러 왔을까? 겁이 났겠죠. 근데 라즈미힌이 같이 들어가자고 하니까 여기서 악수하고 헤어지고 싶어. 손 한번 내밀어주고 잘 가라. 아, 로자 왜 그래? 아, 그래, 그냥 같이 가자. 네가 증인이 돼줄 수도 있으니 하고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누가 와 있냐면 여동생하고 어머니가 와 있어요. 난리가 났죠. 아픈데 사라졌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다시 나타나니까 너무나 다행스러워서 또 난리가 났죠. 근데 이 짧은 순간이 밖에서 라즈미힌한테 뭔가를 고백할 것처럼 하다 안 하고 라즈미힌이 데리고 그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불이 켜져 있고 그래서 혹시 경찰에서 날 잡으러 왔나? 무슨 일이지? 로자가 잡혀가나? 하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와 있고 하는 이 대목이 계속해서 조마조마한 마음. 로자가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아,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나서 다시 또 정신을 잃고 하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7장에서 재밌는 건 3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마르멜라도프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구경을 났다가 방에서 쫓겨나고 문지방 밖에서 보는 것. 문지방이라는 경계를 넘지 못하는 것. 소냐가 넘어갔지만 유흥업소에 옷차림을 하고서 아버지에게 바로 다가가지 못하고 그 문간에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이 대목이 좀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라스콜리니코프가 6장에서는 자기가 경찰서에 가서 자백해야지 이제 깜빵에 가든지 뭐 벌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빼째를 부르고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마르멜라도프의 죽음을 보고 7장에서 그 가족에게 데려다주고 어떤 장례 비용을 도와주고 선의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이 가족들에게 라스콜리니코프는 살인자라 해도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럴 때 자기가 남에게 그런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신뢰를 회복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느낌을 받잖아요. 라스콜리니코프가. 근데 이게 갱생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여기서 좀
도스토옙스키가 기독교적으로 보여주는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이 탐정소설, 그 범죄소설, 그 심리소설, 이런 소설의 특징을, 기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고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이지? 하는데 가보면은 그 일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이제 저기 라스콜리니코프를 잡으러 왔나? 왜 불이 켜져 있지? 해서 올라갔는데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와 있어요. 그럼 라스콜리니코프는 온다고 말했는데 왜 이 생각을 전혀 못했을까 했는데, 놀라운 건 우리도, 이 소설을 읽고 따라오던 우리도 저만 그랬을까요?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와 있을 거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저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역시 사람들을 조마조마하게 하고 이 스릴러를 즐기도록 하는 도스토옙스키가 만들어낸 기법적인 특징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6장, 7장. 페체르부르크라는 도시의 분위기 속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스스로 믿고 싶은 라스콜리니코프, 본인이 저질러 놓고 다른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거기서 역시 페체르부르크의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제 살아야겠다. 그래, 내가 살인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이 선행을 하면서 내가 새롭게 살면 되지 하고 마음을 확 일으켰는데 역시나 아직 찜찜하게 뭔가가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라스콜리니코프의 결정과 판단, 사건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이제는 3부에 가서 이어가 보겠습니다.